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50cm가 넘는 3월 눈 폭탄이 쏟아진 강원 영동 지역에 소강 사태였던 눈이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고 25cm 이상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릉시 성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발은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소강 상태를 보이던 눈은 오늘 낮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순이지만 한겨울로 되돌아간 듯 이 일대는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눈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들은 축 늘어져 있고 건물 지붕에도 눈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도심 주요 도로는 대부분 눈이 녹았지만 차량은 조심스럽게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미시령 51cm, 진부령 44, 강릉 성산 38cm 등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많게는 25cm 이상, 동해안에는 10cm 이상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눈이 많이 내리면서 피해도 걱정인데요.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원 지역 고속도로와 국도의 경우 통제되는 구간은 없지만 곳곳에 눈이 쌓여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길 교통사고와 고립사고도 잇따라 강원 지역에서만 이틀 동안 30건 넘는 구조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학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태백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5곳은 오늘 예정됐던 개학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어 일반 눈보다 두세 배 무거운 습설인데요. 강원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3동과 인삼 재배시설 1동이 눈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붕에 쌓인 눈은 수시로 치우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강원도 활동 장비를 갖추고 눈길에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서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하다 보니 잠시 오디오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과 함께 시작된 날씨 심술이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때늦은 대설에 강풍, 추위까지 겹쳐서 계절의 시계는 봄이 아닌 겨울로 역주행했습니다. 서울은 때늦은 봄눈으로 3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출근길과 새학기 등굣길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뿌옇게 흐려진 하늘에서 거센 바람과 함께 눈이 휘날리듯 쏟아져 내립니다. 차가워진 칼바람에 거리에는 다시 두꺼운 패딩과 털목도리가 등장했고 시민들은 움츠린 채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봄의 계절 3월이 시작했지만 거리 풍경은 한겨울입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하는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은 역주행한 계절의 시계가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 동교 첫날인데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산도 안 갖고 와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요. 영동 지방에는 3일절 연휴부터 눈이 지속하면서 50cm 이상의 폭설이 쌓였고 서울 등 내륙 곳곳에도 5cm 안팎의 봄눈이 내리며 때늦은 3월 대설주의보가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기록된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은 2010년 3월 9일, 강원도에서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은 지난해 5월 15일입니다. 기상청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의 폭설은 하루 정도 더 경계가 필요하고 서울 등 내륙에서도 눈비가 그친 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도로 살얼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도 내륙은 눈비가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꽃피는 3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금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면서 아침 저녁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봄 날씨가 찾아오겠지만 주기적으로 비구름이 통과하면서 기온 변화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달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 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평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후 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의는 통상 주심 재판관이 평의 요청서를 재판관들에게 전달하며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정형식 재판관이 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의 요청서에는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TF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 등이 포함되는데 보고서엔 사건 쟁점들에 대한 법리 검토 내용이 담깁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평의가 진행됩니다. 평의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뿐 아니라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방식이나 발언 순서 등은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철통보안 속 진행되는 평의의 내용은 물론 진행되는 시간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붙여집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적힐 결정문은 평의 뒤 표결을 거쳐 작성될 예정입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이 연구관에게 인용과 기각 등 다른 버전의 결정문 초안 작성을 지시한 뒤 표결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보면 재판관들의 평의는 선고 직전까지 숨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당수가 신중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다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와 국제정세 현안 등에 대해 주로 언급했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 대신 국무회의 직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당수 국무위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수가 떠올랐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이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도 국무위원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마은혁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편향적일 수 있다는 여당의 반발도 외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명을 계속 미루는 건 최 대행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 임명을 급하게 서두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한 상황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정치권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야당은 헌재 결정을 들어서 최 대행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민주당 주장을 들어서 정부 측을 뺀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금 못을 박았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에 반발해 지난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의 행위를 협박으로 규정하고 최 대행이 이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과거 판례를 토대로 마 후보자의 진보 성향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헌법재판소 역시 임명 자체를 강제한 건 아니란 점도 부각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단식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찾아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란 헌재의 결정에도 최대행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수습에 책임을 다하긴커녕 헌정질서 파괴에나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최대행 앞에 놓인 명태균 특검법 공포 문제도 언급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만 커진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민생 경제가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위태로운 만큼 국정협의회 대화는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국 여야는 여야정에서 정부 측, 즉 최대행을 뺀 채 오는 6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혹시 모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윤 대통령 탄핵 결론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결과 등과 맞물린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공수처가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이 해소됐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내부의 불편한 시선도 전했는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수처 관계자 소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처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해간 자료를 보면 변호인단이 고발한 윤 대통령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을 거라 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도 국회에 나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던 건 통신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려던 게 아니라 실무자의 단순 착오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견받은 직원이 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공수처 관계자는 또 검찰의 윤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겼다며 또 다른 압수수색 사유였던 영장 기각 기록 누락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이 아니라 공문 형태로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공수처 내부에 있던 게 사실이라며 내심 불편함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우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공수처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역시 오 처장입니다. 지난주 검찰이 공수처 관련 사건들을 묶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영장 쇼핑 의혹을 띄우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수처 고발이 접수된 지 꼭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오 처장 등 특정 개인을 겨냥한 수사 절차는 아니라는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례적인 수사 속도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검찰이 오 처장 소환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경우 결국 이번 수사가 과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수사 주도권을 두고 두 기관이 벌여오던 갈등의 연장선 아니냐는 시선이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인 걸까요? 일단은 국무회의 자체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1시간 정도 간담회를 먼저 했다라고 하는데요. 허심탄회하게 국무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조차도 대부분의 의견이 이번에 마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은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임명해야 한다거나 혹은 재판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해줄 수 없다라고 그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에 있어서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회에서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그 법률의 개정이 늦춰지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딱히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마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성향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과거에 활동했었던 이력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적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대행이 국무회의 끝나고서 마은영 후보자 얘기는 없었고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앤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통합하려고 하면 여야가 다투고 있을 때 또 국민이 대립돼 있을 때는 결국 법대로 가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임명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이고 아직도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은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탄핵 인용에 더 한 표가 더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헌법재판관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위헌 상태가 69일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 복귀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월 19일에 최종 변론기일이 종료됐던 그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아직은 선고기일이 예고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혹시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이후로 미뤄진다면은 최상목 대행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미룰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국정에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지난달 19일에 단 한 차례만 변론기일을 열고 바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만큼 쟁점이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경우에는 11차까지 진행을 하고 25일에 마무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마은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온 결정이었었거든요. 좀 의외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정 안정에 더 기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법률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덕수 지금 당시 권한대행이 탄핵에 되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었던 부분 이것도 주요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 권한쟁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을 해야 된다면 본인이 하는 것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왔을 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브리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마은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 사유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국정 안정 차원에서 실행하기 어렵죠. 그걸 이제 최상목 대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탄핵 기각하는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들은
결국 한덕수 총리가 일단 내일 안에 동조하지 않고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2명이 임명이 됐고요. 또 다음 주 정도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인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로 하여금 권한 대행을 맡겨서 조기 대선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각부를 통할했던 한덕수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내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간의 희비는 좀 갈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상목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3시 반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고 이제 정부를 뺀 여야 국정협의회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이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국정협의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야 협의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뭐 인정하지 못하겠다.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정협의체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빼고 그나마 여당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뭐 박수영 의원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죠. 지금 뭐 계속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론에 떠밀려서 본인들이 말로만 했었던 민생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반작용으로서 여야 간의 대화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러한 임명권 행사와는 별개로 지금 국정협의체가 가동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도 국정협의회에 정부를 빼고서 여야만 합의를 합니까?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정치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은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최상목 대행이 좀 권한 대행으로서의 권위를 갖추진 못했다. 좀 존재감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 대행을 뺄 수 없었을 건데 최상목 대행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그냥 현재의 수준에서 관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빠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결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헌법을 합치되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불가피하고 또 필연적으로 따른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마은혁 후보자라는 이 특정인을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조금 더 열린 자세로서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있어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적이다라고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마은혁 후보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성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장을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야 간에 계속 뭐 이렇게 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협의체에도 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하나씩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라고 하는 김문수 장관이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강성 노동운동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노조와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20년, 30년 전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잘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과거 과격한 노동운동이라든가 정치운동을 했던 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정치 사상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이미 의결을 거쳤고 그럼에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다시 여야가 대화하라? 라고 하면 국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될까도 지금 관심사인데 3월 17일까지 헌재가 일정을 비워뒀던데 그 전에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게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뭐 그보다는 조금 더 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항소심 재판부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3월 12일까지 아예 신권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정도 뒤인 3월 26일에 선고를 하기로 지금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중간까지 3월 중순까지 헌재가 이렇게 어떠한 기록 사건들을 잡아놓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감사원장 그리고 3명의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어서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의 시기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좀 이르게 나온다면 대통령이 그 사건 때문에 더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19일에 단 한 차례만 변론 기일을 했어요. 쟁점이 간단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럴 것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다만 3월 중순까지 헌재가 시간을 비워둔 것에 있어서는 계류된 사건이 많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조기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같은 날 치를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 13일 전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이제 후보 등록일이 한 3월 13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만 나오면 후보 등록일을 늦춰서 조기 대선과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한 370억 정도의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고요. 헌법재판관이 평일을 거쳐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한 3월 14일 전에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과거의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심리를 종결하고 한 2주 내에는 다 선고를 했기 때문이고요. 또 국정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외환시장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이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선고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보선이 4월 2일인데 그 재보선을 조기 대선 치러지는 5월로 같이 미룬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기 대선 과정이 3월 13일이라고 한다면 탄핵이 13일 날 결정되면 5월 13일 전에는 대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한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구속 취소 심리가 끝났지만 그때 한 열흘 정도의 기한을 주면서 그 변호인 측이나 이제 검찰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 기한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번 주에 나올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1월 26일 날 기소가 됐거든요.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2개월씩 2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6개월 동안 이제 구속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2개월이 끝났을 때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 3월 24일, 25일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는 구속 갱신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구속 취소 사건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서는 검토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다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좀 영향을 줄까요?
오히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쇼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중앙지방법원을 택하고 싶었는데 서부지법으로 간 것에 대해서 자꾸 영장 쇼핑이라고 하는데 국가기관의 결정을 쇼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공수처는 아마도 수사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에 좀 경험이 부족해서 중앙지방법원에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사람들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다.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판사 출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좀 발언에 어떤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제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온다기보다는 한 3월 말 정도에 그 갱신 결정을 할 때쯤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게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에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영장에 대해서 그 허위로 그 국회로 답변서를 했던 부분, 체포영장뿐만이 아니라 통신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도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허위 진술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검찰로 기록을 넘기는 데 있어서 고의로 기록 일부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사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공수처 인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대통령 측에서도 증거로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민주당 진성중 정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13일 이전에 내놔라 이렇게 헌재 요구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 판결을 6월 26일 전에는 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도 촉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촉구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정치 상황은 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3월 13일 또는 14일 날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 후보나 여당 후보의 경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해서 뭔가 후보 자체가 못 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요. 탄핵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하는 대로 633에 의해서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도 진행 중인 재판을 당당하게 받도록 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의아한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모든 사법 리스크들,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모두 본인은 무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이 있다면 본인의 사건들에 대해서 빨리 털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대선에 임하고 싶다.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은 사건들이 모두 정지된다. 재판 진행되지 않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수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초유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뭐 전현희 의원이나 뭐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들을 받아서 뭐 압도적 다수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스스로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런 포지션으로 나간다는 것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정무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저는 잘 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야가 법원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많은 분야에 있어서 기소가 됐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법무부가 모든 기소를 취소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기소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한 것이고 결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당선됐는데 그 기소를 유지하고 계속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정 안정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소추를 안 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향후에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지금 현행법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이 미비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께서 되게 압도적으로 진행이 계속 재판이 되어야 된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지금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는 이러한 형태의 여론조사들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 발언이 또 계속 그 얘기를 두고 여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판 엔비디아 탄생 시 민간 70%, 국민 30% 지분으로 구성하면 세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오해를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좀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말은 뭐 국부 펀드라든가 국민 펀드를 통해서 회사에 자금을 만들고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한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한 5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이 있겠죠. 그리고 또 배당금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굉장히 배당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당금과 높아진 주가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세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아질 수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TSMC 때문에 나라가 거의 살아가고 있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많은 국민의 축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낮은 배당률에 있어서 앞으로 차후 굉장히 높은 배당을 한다고 한다면 월급과 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굉장히 높였듯이 이재명 대표가 AI의 성능을 높여서 대한민국이 세계 3위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것이지 기업을 뺏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이재용 대표, 타다의 예전에 전 대표인데요. 이재용 대표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그때 타다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재용 대표가 했었던 이야기가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타다의 한 30%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 국민들과 나누겠다라고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타다 이후에 이러한 혁신 기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과 지금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과거에 어떻게 정책들을 진행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잠룡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들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뭐 큰 사람을 때려야지 자신의 또 위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저는 보고요. 타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운송사업법 때문에 왜 타다라고 하는 기업이 택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게 하느냐, 수익을 내느냐, 이것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 무죄 판결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적 제약 때문에 타다가 사실상 기업으로서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타다가 국민에게 그 지분 30%를 준다고 해서 그걸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국민들이 지분 펀드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기업이 성장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효과를 국민들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적극 지원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시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어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 지지층을 집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탄핵에 대해서 경험을 했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도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만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당대표가 이제 당의 지도부가 혼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우려 이러한 이야기들도 했는데 아마 이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당 차원에서의 지원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호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또 곱게 안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곱게 보지 않아도 만날 수는 있죠. 또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 좋겠어요. 본인을 수사하고 구속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면돼서 나왔고 결국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 자체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좋을 건데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탄핵의 위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당도 실은 단합돼 있잖아요. 문제는 단합의 방식이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며칠 있으면 탄핵될 대통령을 따라간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구구의 강성의 말만 따라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좀 중도층 국민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대안을 좀 제시하면 좋겠다. 너무 과거를 따라가는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좀 미안한 느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책을 발간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번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을 때 다시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에게 씌워져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없애야 되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했었던 이야기 중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던 것이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하면서 3년만 하겠다. 총선과 대선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3년만 하겠다라는 좀 파격적인 이야기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있어서 개헌과 정치적 개혁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지율까지로 연결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먼저 나와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본인이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이것에 있어서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책에는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본인 목소리로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을 했고 지금 안철수 의원도 오늘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까지 4명이 지금 찬성을 했고 지금 김두관 전 의원도 개헌 논의에 이재명 대표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오늘 또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죄송한 말이지만 한동훈 대표나 임기 단축하겠다는 분은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탄핵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3년만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정이 불안하고 대통령에 있어서 뭘 한 게 없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나는 3년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정을 아직 책임질 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은 개헌이 됐으면 좋겠어요. 87년 체제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따져보면 아직도 헌법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구나, 좀 더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다시는 반쪽짜리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개헌도 중요하지만 5년간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소폭 떨어졌고 민주당은 소폭 올랐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런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AI, 상속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좀 어렵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책적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폭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어저께 월요일에 리얼미터가 나오고 이제 목요일에 NBS 그리고 금요일에 한국갤럽 이렇게 세 개가 좀 크게 나오는데 이러한 여론조사들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인지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양당 격차가 5주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튀는 여론조사인지 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시적인 겁니까? 굉장히 경향성이 있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이제 소추되고 그러면서 동정론도 좀 있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측면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럼 민주당은 잘했나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혹세무민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거 중도층과 좀 멀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특별히 한 것도 없고요.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 모두가 다 남 탓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부하 탓, 남 탓, 야당 탓, 국민 탓 이렇게 남 탓을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통합의 관점에서 마지막에는 통합의 메시지가 좀 더 강조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강조됐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과 국민이 또 여당과 국민이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여겨졌던 관세 문제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은 가운데 당장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No room left for Mexico or for Canada. No, the tariffs, they're all set. They go into effect tomorro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달간 미뤄뒀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결국 강행했습니다. 캐나다는 즉각 맞불 관세로 응수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시작일에 맞춰 3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30조 원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테네시주의 위스키 등이 대상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1일 안에 우리 돈 125조 원 규모의 품목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We are ready with $155 billion worth of tariffs,
and we're ready with the first tranche of tariffs, which is 30 billion, which is already known. 멕시코도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n esto hay que tener temple, serenidad y paciencia. Y tenemos plan A, plan B, plan C, plan D. 미국의 입맛에 맞춰 국경에 불법 이민자 단속 병력을 배치하고 마약 카르텔 범죄자를 대거 송환하며 막판까지 기대를 걸었지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Me parece que lo de los aranceles son inaceptables. Somos socios y hemos sido socios ya desde hace muchos años, desde el siglo XX, finales del siglo XX somos socios.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미국 경제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캐나다산 원유와 멕시코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이 두 나라에서 수입하는 양은 연간 9천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장바구니 물가가 직격탄을 맞아 미국이 고물가 속 경기 침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제품의 관세 25%가 부과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 등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은 25곳으로 추산됩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한화, LG, 포스코 등 이들이 세운 현지 법인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자유무역 협정 아래 무관세지대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멕시코와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를 미국 수출 기지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2억 2천만 달러 감소할 것이란 예측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와 생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생산지 이전 및 기존 생산지별 캐파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생산지 전략의 변화까지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빌미로 현지 투자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아예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타이완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 146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공장을 지어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클 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라는 거죠. 트럼프 관세가 하나씩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생존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기만 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중국 양회 개막일을 겨냥한 미국 트럼프 2기의 이른바 10%-10% 관세에 맞서서 중국도 보복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수수와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또 채소, 유제품 관세는 10%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홈플러스의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선택한 이유는 단기자금 공급 차질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신용평가사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유동성이 나쁜 상황에서 운영자금 대출까지 막히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한다는 판단에 먼저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생긴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엔 지장 없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지급 불능이나 부도가 없어 기존 영업이나 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융채권 상환 유예와 상거래 채무가 변조되면서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매출 대금을 활용해서 일반 상거래 채무는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고 앞으로 지금 예정된 대로 부채 비율 감소나 매출 신장을 반영해서 신용등급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단기 채권을 발행해서 홈플러스는 실제 금융부채가 약 2조 원이며 4조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금융채권자들과 조정 절차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도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나섰지만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무서운 성장 속에 홈플러스를 정상 궤도에 돌려놓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새해 첫 달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2달 만에 트리플 감소입니다. 특히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생산이 5년 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했을 때만큼 줄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수출이 1년 전보다 10.3% 감소한 지난 1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달 대비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트리플 감소입니다. 전 산업 생산 감소폭은 2.7%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만큼 컸습니다. 2020년 2월 2.9% 감소한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반도체 생산이 0.1% 느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고 자동차와 전자부품, 기계장비 생산이 줄었습니다. 수출입 감소로 도소매와 운수, 창고 같은 서비스업 생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자부품은 베트남 등 수출 감소로 모바일용 등 OLED 생산이 감소하였고 국내 LCD 업황 둔화로 생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계장비의 경우 전월, H뱅 관련 반도체 조립장비 생산이 증가한 기저효과로 감소하였습니다. 내수 부진은 심화됐습니다. 소매 판매는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전달보다 0.6% 줄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전과 휴대폰을 중심으로 내구재 소비는 늘었지만 옷과 신발 같은 준내구재, 차량 연료와 화장품 같은 비내구재 소비가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14.2% 줄어 4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공사 진척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은 마이너스 4.3%로 6개월째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 모두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밀어내기 수출로 지표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설 명절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주요 지표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2달 만에 발생한 트리플 감소, 더 깊어진 감소폭에 1% 수준 저성장 전망마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벌써 1년을 넘긴 의정 갈등 탓에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은 개강했지만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는 개강을 미루기도 했는데 정부는 올해 휴학 승인은 절대 없다면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개강 첫날 학생들로 붐벼야 할 의과대학 강의실과 연구실이 썰렁합니다. 상당수 의대가 개강했지만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거의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의과대학 4곳은 개강 일자를 미루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는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며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휴학 승인을 한 것은 학생 보호 조치였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올해 또 휴학이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복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2, 4, 2, 5학번의 경우 3월 말까진 돌아와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은 이미 의대 증원 사실을 알고 지원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각 대학이 학칙대로 학적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도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양성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직접 나서 정부를 설득할 테니 이번 학기에는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올해 신입생들은 곤란한 처지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휴학을 종용하거나 수업 거부를 강요하기도 하는데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의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대입 첫 학기부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에 나오라 하고 선배들은 수업 거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한 의대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온 선배가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수업을 중단하자고 제안했고, 영남 소재 대학에선 선배가 9시간 넘게 휴학에 동참하라고 강권했다며 신입생이 학교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시한을 정해주고 실명으로 동참 여부를 투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 족보를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외부인으로 지낼 것을 각오하라는 위협도 듣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위협 행위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고자 하는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입생 60%가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대학이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리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강 첫날 강의실이 텅텅 비는 사태는 올해도 막지 못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내륙은 하늘은 흐리겠지만 영남 동해안은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2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도 꽃샘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철원 영하 3도, 대전 0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9도, 광주 10도, 대구 1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변론기일 첫날인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통상 변론이 종결되면 결정문 작성까지 2주가량 시간이 걸리는데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제기 심판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17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입니다. 만약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대 변수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하게 된다면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예상보다 늦은 3월 말 4월 초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통상 선고기일이 잡히면 이틀 전에는 통지하게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현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기일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모두 비워놓고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던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오는 14일 금요일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로 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모레 오후 정부가 빠진 채 여야만 참석하는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정부 측을 제외하고 협의회를 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이들이 헌법 수호의 책임을 망각하고 헌재를 향한 폭력과 테러를 조장하거나 충동하는 언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관위가 국회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을 예고하며 선관위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야당은 자칫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싣진 않을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 고위 간부 자녀의 경력 채용과 기강회의 등 여러 비위가 적발된 중앙선관위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직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비롯한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인사, 채용 개혁안을 마련해 왔다면서도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더해 국회 차원의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공세에 집중해왔던 여당은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부패 선관위를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추진 등 5가지 개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외부 감시,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이번 주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되진 않았지만 사전투표제와 선관위를 불신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채용비리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하지만 모든 기관마다 별도 기구를 만들 수 없는 만큼 특별감사관 도입엔 신중한 태도입니다. 무자격자를 뽑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선관위 흔들기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사법기관을 향한 여야의 압박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결이 오는 6월까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열흘 아래는 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8개 사건과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범죄 종합 세트로 규정합니다. 특히 집중 공세를 벌이는 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고 오는 26일 2심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하는 규정을 들어 이미 늦었다며 법원이 지금이라도 만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든지 여당은 80여일 안에 대통령을 배반할 거라는 이 대표의 주장엔 조급함이 느껴진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사실 지금 국면은 그 윤석열 배반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국면이 아니고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타이머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국면이거든요.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고 기한을 오는 13일 전으로 제한했습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3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조기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져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당을 향해선 여전히 다수가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말한 서천호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에 기댄 헌정질서 파괴자라고 냉폭을 퍼부었습니다.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그야말로 걷어차버리고 극우 정신과 선동주의만 남아있는 정당이 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노골적 외압이다, 사법부 겁박이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양측 모두 삼권 분립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흔들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그동안 이루어진 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표 측이 간이갱신은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갱신할 방침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교체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변론은 갱신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갱신 절차 단순화되는 원칙적으로 바뀐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이루어진 증인 신문 등의 녹음을 전부 다시 들어야 합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한다면 간이갱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재판부가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출발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을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증거조사가 끝나면 특정 부분 녹음만 다시 들을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개정으로 사실상 반절 정도 간이갱신이 이루어지는 셈인데 재판 지연 우려가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각각 2시간씩 검찰의 공소사실 유지와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 국민과 지분을 나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옛 소련식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박 의장님. 발단은 지난 2일 민주당 운영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AI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국가가 투자해 미국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AI 관련 기업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면 지분 일부를 국민과 나누자는 구상을 밝힌 겁니다. 70%는 민간이 가지고 3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오지 않을까요? 곧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의원 등 잠재적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여당도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에도 반대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낼 수 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삼성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결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AI 시대 미래에도 무지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며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출자로 설립된 대만 TSMC의 사례를 제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AI 무상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만나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대선 행보라는 해석엔 선을 그으면서도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가 오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방을 AI화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언론에 대해서도 정략보다는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설전과 공방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이 대표에겐 나쁠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을 위한 당내 기구를 공식 출범하고 야권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등 정치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위하는 양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첫 발을 뗀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권력구조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줄이되 국회 해산권을 주자는 등의 의견이 오갔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개헌 논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고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야권 원로들 역시 헌법 자체보단 헌법 정신을 가볍게 여기는 현행 정치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극심한 혼란이 닥친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며 선거제 개편 등까지 함께 논의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치가 퇴행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치유해야 합니다. 여권 잠룡들과 야권의 비이재명계 인사들마저 최근 개헌론을 연이어 꺼내들며 정치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일단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개헌론에 포위당하는 구도가 되며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계 인사들도 지금 단계의 개헌론은 반 이재명 공세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리는 분위기지만 향후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경우 이 대표 역시 어떤 방향이건 개헌과 관련한 청사진을 내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개헌에 관련된 입장들은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쳇바퀴처럼 반복되어 온 개헌론이 이번에야말로 결실을 거둬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는데 이번엔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지만 강원에는 연일 폭설이 내려서 일부 학교가 개학을 미루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는 태풍급 강풍과 높은 파도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나무마다 새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강원 지역은 연일 내리는 폭설에 향로봉 등 봉우리마다 눈이 수십 센티미터 쌓였습니다. 폭설에 일부 학교는 개학을 미뤘고 눈길 교통사고 등 구조 요청 수십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눈은 특히 습기를 머금어 일반 눈보다 2배에서 3배 무거운 습설이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진 대설에 재산 피해와 함께 이런저런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계속 이제 쌓이지 않게 중간중간 추워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새벽에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남쪽 제주에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도로 중앙분리대와 나무가 힘없이 부러지거나 지붕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 바다도 풍랑경보 속에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으로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5m 넘는 파도가 포구의 방파제를 넘나들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월파 피해를 막는 포구 방파제 파제벽 50m가 이번에 높은 파도에 부서졌습니다. 태풍보다도 더 강한 태풍보다도 이렇게 큰 바람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빨리 행정해서 빨리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읍 동복리에서도 포구의 정박한 어선이 방파제를 넘은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대부분 통제돼 해상 화물 운송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시장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운영 시간이 아니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 차량 2대가 부서졌습니다. 영주에는 어제 자정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10cm가 넘는 3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정오쯤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제설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제설 차량 운전자 5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제설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충남 서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은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면서도 범행은 충동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점퍼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인도를 서성입니다. 잠시 뒤 우산을 쓴 사람과 마주치자 이내 방향을 바꿔 따라가고 우산은 도로 위에 나뒹굽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뒤 인근 공터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 여성은 버려져 있던 이불에 덮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피해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진 채 발견되자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30대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여기를 운동을 하거든요. 과학수사대가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기가. 경찰 조사 결과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피해 여성과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A씨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많이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힘들어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범행 현장을 수차례 배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쭉 내려갔다 오를 때 있고 그래요. 다리 걸음이 조금 이상하게 걸걸래 안쓰럽게만 생각했지 뭐 그런 생각 의심치도 안 했어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흉기를 지니고 외출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강행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략 비축 언급에 급등을 했던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9.67포인트, 1.48%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64% 급락했고 S&P 500 지수도 1.76%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을 예고한 것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달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도 강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 시장에 타격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y concerns about the interest rate scenario are largely tariff related. I think the tariff scenario is definitively an inflationary aspect to what can happen within the economy and the market.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50.3으로 나타나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수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충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폭등했던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86,000달러로 24시간 전보다 8% 넘게 추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 비축 언급에 환호했던 가상화폐가 하루 만에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전날 트럼프는 SNS를 통해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리플과 솔라나 등도 비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 관세 인상 조치 이후 위험 자산 시장의 투기성이 확대되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오늘 오전 신청한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엄과 단기사채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 자금 문제를 막기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철강업계가 중국의 과잉 공급과 건설 경기 침체, 미국의 관세 부과까지 겹겹이 악재에 맞닥뜨린 가운데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이 가동률이 떨어진 포항 공장 직원에 한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는 14일까지 포항 2공장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멋진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한국 거래소 이외에 또 하나의 거래소가 등장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소폭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한국 거래소 이외에 또 하나의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복수 거래소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거래소 개장 시간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고 소폭이긴 하지만 거래 수수료도 인하될 예정입니다. 복수 시장 간 건전한 경쟁으로 거래 수수료가 인하되고 주식 거래 시간이 연장되어 투자자도 출근 전, 퇴근 이후에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자 거래 방식엔 변화가 없지만 이제 증권사가 주문을 받으면 알고리즘에 따라 빨리 체결이 가능한 거래소로 주문을 자동 연결합니다. 한국 거래소 시가와 종가는 기존 방식대로 정해지고 그 외 시간에 형성된 가격이 한국 거래소 시가와 종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달 14일까지는 10개 종목만 거래가 되며 차츰 종목 수가 늘어나 이달 말쯤 800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더 좋은 환경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거래 체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ETF와 ETN 거래는 당분간 안 되며 올해 연말쯤 금융당국 인가를 거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호가 방식도 도입되는데 가장 낮은 매도가와 가장 높은 매수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이 되면 고객이 원하는 지정가로 주문을 넣는 스톱 지정가 호가 방식도 추가됐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집중해온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선보이며 전 세계의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무선통신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올해 MWC는 첨단 기술의 전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 KT는 한국의 일상을 인공지능으로 재구성한 전시관을 꾸려 전 세계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번역, 구매 분석, 스마트홈 환경 등 기업과 개인 고객을 모두 겨냥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KT는 단순 통신 강자 선도 기업에서 AI를 통한 IT 역량 강화, 결국 AICT로 AX 사업의 각 산업에서 AX 글로벌 국내 1위 리딩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LGU+는 정보 유출이나 범죄 우려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안심지능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렸습니다. 양자 암호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지키고 합성으로 만든 통화음성을 구분해 차단하는 등 첨단 보안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LG U+만의 차별화된 AI 기술로 보다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저희 이번 전시회의 목적입니다. SK텔레콤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AI 데이터 서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외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시에 담았습니다. 또 AI 피라미드 2.0, 또 자관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돈 버는 AI, 일단 AI 데이터 센터로서 돈을 벌 거고 AI B2B에서 벌 거고 마지막으로 AI B2C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MWC에서는 내수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공지능 산업 시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려는 국내 이통사들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생생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가운데 한 명이 한국행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다른 한 명도 비슷한 입장을 고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이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한 내용을 밝혔는데 자살용 수류탄 실체도 공개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재차 한국행과 관련한 의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80% 결심했다던 리모 씨는 이후 현장을 찾은 여당 의원이 진행한 면담에서 한국행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한국에서 전투 중에 입은 부상 치료를 받고 향후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집이라든지 내가 거기서 가족도 이루면 살 것 같을까요? 또 다른 소총수 출신 포로 백모 씨는 아직 한국행에 확신이 선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 인터뷰에서 북한행이 우선순위였던 백 씨는 이번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인 점이 확인됐습니다.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 참상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포로로 잡힐 경우 실제로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이 거듭 공개됐습니다. 목격도 많이 했고 나 역시 부상당해서 쓰러질 당시 자폭용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고. 자폭하거나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나요? 내 눈으로도 직접 봤어요. 이처럼 북한군 병사들이 붙잡혔을 때 수류탄으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포로는 곧 변절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싸우다 잡힌 것 그 자체가 저거에 대한 배반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같은 증언은 포로가 된 북한군이 북한으로 보내질 경우 신변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외교부는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전원 수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전달했다며 필요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북한이 최근 서방 단체 관광객을 수용한 가운데 평양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 참가와 관광이 연계된 여행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소재 여행사 고려 투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1차 평양 국제 마라톤의 아마추어 참가자를 14일까지 모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평양 마라톤에 참가하고 평양 여러 곳을 둘러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눈비가 내리며 종일 쌀쌀했습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 아침에도 꽃샘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0도, 광주 2도가 예상되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9도, 대전과 광주 1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내륙의 눈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2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많게는 1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내린 눈비가 밤사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아침, 저녁에는 날이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꽃샘추위에 비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실내에 머무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바깥에서 운동을 하면 실내에서보다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뇌 기능 향상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긴장감을 해소하고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바깥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